4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의 불안감이 여전히 투자 심리를 짓누르며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5%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39%, S&P 500 지수는 0.67%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그리스발 리스크가 증시를 억누르며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영국과 프랑스도 약보합에 마감한 반면 독일 증시만 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6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 위기가 고조된 데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유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WTI는 20센트 내린 96달러 8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재정안전기금 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그리스에 지급 필요한 52억 유로 중 42억 유로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잔여 10억 유로는 추후 그리스의 재정 수요에 맞춰 지급키로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가 긴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총선을 계기로 그리스에서 긴축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퍼지자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약세 국면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호재가 없는 가운데 그리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그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연정 구성이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당초 예정대로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소식에 낙폭을 줄이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이날은 유럽중앙은행의 강경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리스가 긴축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퇴출시키겠다. 사실 그동안 그리스는 습관적으로 국가 부도를 해왔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역사는 상당히 깊은데요. 오늘은 그리스 상황에 대해서 이현민 본부장과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 역시 그리스 악재로 한 달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후반에 좀 낙폭을 줄인 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마감 상황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그리스를 필두로 한 그 유로존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를 좀 이렇게 발목을 좀 많이 잡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도 지금 6거래일째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막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실질적으로 좀 하락폭을 좀 이렇게 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좀 하락세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한 91.03포인트로 하락폭 잡았습니다. 일단 장중에 한 120포인트까지 좀 하락하다가 100포인트 이내로 좀 빠졌는데요. 0.75% 하락하면서 12,835.06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 한 0.39%와 0.67% 정도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로 좀 많이 마감했는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가 시장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짓누르는 그런 양상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에 대한 그 선진 지수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지금 결성되고 있는 그 프랑스 대선 이후에도 추가적인 그 긴축 정책 자체가 좀 많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대부분 다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시장의 뭐 특징은 일단 유로존에 대한
대한 그 그리스를 필두로 한 유로존에 대한 그런 리스크와 그에 부합돼가지고 스페인에 대한 그 리스크도 같이 좀 이렇게 부합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장세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심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증시 쪽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가 나왔죠. 스페인의 국채 금리도 올랐다라는 소식이 또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보죠. 예, 일단 유럽 증시 중에서도 일단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전반적으로 대부분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영국이 0.51% 하락하고 프랑스도 0.15%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약 0.4% 정도의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 자체가 시장을 좀 많이 짓누르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제 3위 그 스페인 은행의 반키아가 일단 최근 들어 부실하고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유도됨에 따라 가지고 국유화에 대한 그런 논쟁이 나타나면서 스페인 증시도 같이 한번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그런 경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 대한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쪽이 독일 국채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독일에 대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아래로 좀 사상 최초로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감에 따라 가지고 독일 증시도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리스크 자체가 아직까지는 너무 좀 많이 지금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그리스와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에 대한 탈퇴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전반적으로 일단 인터뷰를 좀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해서 서서히 탈선하고 있는 그런 기차와 같다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네. 그 그리스 같은 경우는 유로존을 탈퇴해야만이 유로존 자체에 대한 점령성도 많이 줄어들고 유로존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을 많이 했고요. 그에 따라서 스페인도 좀 마찬가지로 스페인 같은 경우도 한 2년 내에는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임에 따라 가지고 유로존 자체에 대한 그 붕괴 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되면서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간밤 글로벌 증시 재료들 호재와 악재로 좀 나뉘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연정 구성은 또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안전기금 이사회가 오는 10일 지급키로 한 구제금융지급 중에서 52억 유로 중에서 42억 유로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나머지 10억 유로는 이 추후에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이죠. 오늘 10일 날부터 해가지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일단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약간 기존에 지금 한 52억 유로 중에서도 약 한 42억 유로가 먼저 이제 선집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연립 정부가 최근에 좀 구성이 좀 이렇게 난항을 좀 많이 겪음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정부를 통한 그 긴축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좀 이렇게 힘들 것으로 좀 많이 예상함에 따라 가지고 일단 유로존 그 국가들 특히 트로이카 부분에서도 좀 많이 우려를 좀 많이 표명했는데요. 일단은 10일로 예정됐던 일단 52억 유로 중에서 일단은 예분인 한 42억 유로 정도는 일단은 먼저 선집행을 할 것이라고 일단 시장은 좀 관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억 유로 같은 경우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당시로는 그 꼬리표를 좀 많이 달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정 수요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 정부하고 그래서 국민들 자체가 긴축에 어느 정도 좀 많이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1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구제금융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그 꼬리표를 많이 달았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반발이 또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유로존 트로이카드 입장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압박 부분 자체가 계속 좀 심화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립 정부 자체가 그 구성 자체가 좀 많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가지고 그리스 내부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을 시에는 가장 이제 크게 우려가 나타냈던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유화되어 있던 자산들 자체가 지금 많이 민영화되는 그런 양상도 좀 많이 보일 것으로 좀 예상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금 삭감과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그 학대 부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축소시킬 그런 우려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 내부에서는 그게 좀 쉽게 그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와 더불어 스페인도 좀 위기감을 고조시켰는데요. 스페인 정부의 은행권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점차 윤곽을 찾아내고 있는데 이 반키아에 대해서 국유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예, 일단 스페인 3위 은행 중에 하나인 그 반키아에 대해서 공적적인 투입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그 스페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 그 발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스페인에 대한 반키아
3위은행인 반키아에 대한 국정자금 투입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걸 그 국영화로 좀 이렇게 만들어낼 것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 따라 한 300억 유로 이상의 그 추가 충당금을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지 내부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충당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가 났지만은 일단 외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추가 충당금 자체를 이렇게 쌓게 해가지고 그것을 좀 쌓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반키아 은행 자체는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부동산 부실 자산 부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일단 그 출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요거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자체 부분은 좀 많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그 충당금 자체를 적립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스페인 은행들도 같이 한번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반발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그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좀 형성 자체가 좀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미국 경제의 약화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3월 도매 재고 증가율이 예상치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런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도매 재고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지난달 같은 경우는 0.9%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 전망을 한 0.6%로 전망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0.3% 정도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그 예상치를 좀 이렇게 그 예상치를 좀 많이 밑돌았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일단 수요 둔화를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도 특히 기업들 그 도매 재고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자체가 일단은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좀 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그 수요 부분 자체를 예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 재고가 좀 많이 쌓여갔고 그 도매 재고가 많이 쌓여갔던 게 실질적으로 판매로도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기업들 자체가 일단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한 그 수요 그 예상치 자체를 지금 이제 신뢰를 좀 많이 못하고 있는 그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매 재고가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도매 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일단 그 해석하는 부분이 좀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네. 최근 들어 가지고 경기가 만약에 활성화를 띠고 있을 때 도매 재고 만약에 증가할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모멘텀을 많이 작용하고 있지만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경기가 하락할 때는 그 도매 재고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경기 향후에 또 기업들이 경기 자체를 지금 그렇게 좀 전망적으로 좀 좋게 보지 않다는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지금 많이 우려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기업들이 수요 예측 자체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제조업 경기라든지 그 경기 성장 자체가 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좀 많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전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의 주택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융자 리파이낸싱도 저조한 양상을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인가요? 일단 네. 주택 경기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도 좀 많이 보였고요. 네. 실질적으로 좀 이제 주택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특히 그 주관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재용자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데요. 일단 뭐 계절적 수요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 달에 발표될 오바마 정부에 대한 그 주택 그 정책에 대한 그런 발표 부분 자체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재융자를 받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려를 좀 많이 포명하고 투자자들 자체를 약간 관망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바마 정부의 그 정부 그 부동산 정책을 좀 한번 확인함에 따라 가지고 일단 이런 리파이낸싱 부분 자체가 좀 어떻게 향후에 좀 진행될 것인지 좀 이렇게 많이 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관망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좀 많이 이렇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유로존 재정 위기 속에서도 꾸준하게 유로존 투자를 중국 쪽에서는 늘려왔었는데 이 중국의 국부펀드가 유로존 국채 매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 최근 들어 유로존에 대한 그 재정 위기 그 속에서 좀 이렇게 꾸준하게 좀 많이 이렇게 매수를 좀 늘렸던 게 네. 그 중국의 국부펀드인 그 중국 투자공사 CIC가 좀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국채 매입 부분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지속적으로 좀 해오다가 최근 들어 좀 중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그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음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좀 이렇게 유로존에 대한 그런 위기 국면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정확하게 지금 이제 위기 자체가 좀 위기 국면 자체가 좀 탈피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만 않음에 따라 가지고 중국에 대한 국부펀드 자체가 이제 유로존 국채 매입을 좀 많이 중단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들어 유로존 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채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금리 자체가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대한 그 국부펀드 자체도 좀 이렇게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뭐 중국 국부펀드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질적으로 그 유로존에 대한 그 매입 부분 자체, 국채 매입 부분 자체를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 매수 적기를 좀 많이 찾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언급을 좀 약간 완화시켰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아프리카에서 이제 포럼을 열면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 새로운 그런 개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유로존은 많이 이렇게 유로존의 국채 매입 부분 자체를 아예 그냥 철수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제기되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6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불안감에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도 들려왔는데 금가 상황과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원유 재고가 지난주 대비해서 365만 배럴 정도 많이 증감에 따라 가지고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압력을 좀 많이 높였는데요. 일단 유가가 6일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96달러대로 좀 많이 지름했는데요. WTI가 96.81달러로 마감하면서 일단 100달러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한 90달러 선 정도 되면은 경기가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좀 반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에 대한 그 96.81달러 같은 경우는 경기 활성화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 원유 재고 부분도 좀 많이 있지만은 경기에 대한 그 하락 압력 자체가 지금 유가에도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 부분도 좀 많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선물 결제로 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국제 유가가 더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이제 최저치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온스당 1,594.2달러로 마감했는데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은 오히려 금보다는 아무래도 달러 쪽으로 화폐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몰려드는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금값이 최근 들어 안전자산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비켜나 있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될 경제 지표와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지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 밤에 그 발표될 그 지표가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3월 무역 수지와 그다음에 4월 수입 물가 지수가 지금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그 3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가들도 좀 예상치를 좀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역 수지 부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저 주가에 대한 장방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늠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 발표는 콜스와 엔비아 그다음에 노드스트롬이 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그리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도 뭐 그리스 문제인데요. 네. 그리스 문제가 이제 거의 이 구분응선을 넘어서서 최종 결론 단계에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그 다음에 현재 그 유로존 탈퇴 여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스의 연정 구성이 또 간밤 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리자당이죠. 네. 극진 좌파 연합. 이 치프라스 대표가 현재 그 좌파 쪽의 내용들만 모은다 해도 현재 과반 의석의 13석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올라온 소식으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3위를 했던 이번 총선에서 3위를 했던 사회당이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사회당이 이제 기존의
그 연정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이 전 재무장관이 대표로 있는데요. 연정 구성에 목숨을 걸겠다. 뭐 이런 현재 아주 네. 아주 긴장된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그 사회당이 연정 구성에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재총선에 나서게 되는데요. 현재 그리스 내부 언론인 카티 메리니는 사회당도 연정 구성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당이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파플리아스 대통령이 중재 권한을 갖는데요. 이도 17일까지입니다. 17일까지 연정 구성이 실패할 경우에는 2차 총선 투표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당장 뭐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이 끊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장중에 52억 유로 중에서 42억 유로는 지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글로벌 증시 낙폭을 조금 줄이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그렇죠. 이 그 연정이 구성이 안 되니까 네. EU 집행부도 돈을 지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이 미들 구석을 두고 집행하느냐 이런 부분에 현재 논란거리가 좀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독일과 핀란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현재 경고성 멘트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현재 반대 입장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미카엘 링크 독일의 외교부 차관이 새벽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스가 7월까지는 가용 현금이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금이 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끊기게 되면 디폴트 상태에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슈이블레 현재 재무장관은 긴축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지원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따라서 이런 그 그리스 문제가 그 금융시장에 아주 큰 현재 혼란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금 가격이라든지 유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안전자산 희구 현상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빠지고 독일의 국채인 분투가 최강세를 가져가는 그런 흐름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아주 급박하게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스의 2차 총선이 불가피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사회당 주도 또는 이 파플리아스 대통령 주재로 연정이 대타협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현재 그리스 내부 언론에서는 네.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만의 가능성은 그래도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2차 결선 투표에 갔을 경우에 이른바 사회당과 신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에는 긴축 이행의 어떤 그 현재의 베일에 가린 그리스 문제가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가능성으로 그냥 남게 된다면 여전히 현재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그리스 국민들의 민심은 유로존 잔류는 현재 희망하고 있지만 긴축은 재협상을 현재 요구하는 것으로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간밤 또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가 긴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로존에서 탈퇴시키겠다라고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된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예상보다 네.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경우 그 자체로서는 그리 크지 않은 충격파이지만 네. 이 이른바 국가가 모랄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신용시장의 혼란은 뭐 현재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그 ECB에서 금기 사항은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한 코멘트였는데요.
이 내용이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독일의 재무차관인 웨르크 아스무센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이 유로존의 퇴출 가능성,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막바지 결론 부분에 현재 그리스가 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긴축 이행의 고통과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옛 화폐인 드라크마로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고통 부분은 남는다는 측면에서는 뭐 고통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은 그리스의 그 현지 혼란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이 그리스의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 그리스의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리스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거나 탈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잔류하거나, 이것은 이제 EU 쪽의 집행부와 독일의 뭐 승인이 남아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가 선택을 한다면 이를 말릴 수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셰익스피어의 햄릿 3막 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To be or not to be, 이 그 대사가 나오는데요. 현재 그리스가 취한 운명의 그 내용이 이와 현재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차 투표로 갈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는 측면, 그리고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2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그리스의 그 어떤 현지 혼란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겠지만, 이 가능성이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현재 크게 올라온다는 측면, 이런 점은 글로벌 증시나 뭐 아시아 증시 이런 쪽에 공통적인 부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외국인과의 기관의 매도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1950선까지 밀렸는데,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일단 뭐 코스피 말씀하신 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반등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해외발 불안감에 따른 외국인의 현 선물 동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큰 악재로 작용했고, 역시 증시에 큰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1950선 밑에서는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차트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은 간신히 지켰지만 역시 확실한 지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외국인 매매 또 프로그램 매매에서 자유로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뭐 업종별로 볼 때는 유럽 불황에 따른 조선주 급락 또 어떤 유가 급락에 의한 정유, 건설, 원자재 관련주의 급락 등 업종별로는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예, 이렇게 유럽권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특히 이 유럽 증시와 관련이 좀 있는 조선주도 그리고 화학주 급락이 어제 정말 눈에 띄었었는데 예. 좀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 뭐 강세 업종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의 강세를 보이는데요. 역시 실적 측면에서 좀 양호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면서 CJ 제일대장이 2.7%, 또 빙그레가 4.7% 상승을 했습니다. 또 IT주들 장 초반에 비해서 장 막판 어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LG전자가 2.9%, 삼성전기가 2.7%, 삼성 SDI 역시 0.9%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장품주 역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중국인 관광객도 급증 수혜로 에이블 CNC가 4.2%, 아모레지가 3.6% 상승을 했습니다. 뭐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게임주 역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M게임과 바란손 게임즈가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뭐 갤럭시 S 효과로 무선 충전 관련주인 크로바하이텍, RF텍, YG파워 등이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유럽 불안에 따른 달러 강세 및 또 수요 둔화 우려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소재 업종 말씀드린 대로 뭐 정유, 건설, 또 원자재 관련주, 금 관련주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예, 이렇게 어제장 뭐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들 특징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증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리스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앞서도 네. 뭐 그리스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네. 지금 저희 장에서는 그리스 얘기를 뭐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 그리스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계속해서 저희 장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는 얘기 또 언제까지 과연 그리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통을 좀 받아야 되는지 좀 그런데 보통 보면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떤 최악의 상황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두려움에 상당히 좀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쏠리는 상황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연립정부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2차 투표가 좀 어떤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러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2월 50%에서 지금 75%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어떤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가정하면서 시장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황상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 강해성은 뭐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근거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그리스 제2당 당수인 치프라스의 성향입니다. 구조조정의 조건이 어떤 가혹하다는 것이 이 대표 또 정당의 어떤 조건이지만 실제 작년 9월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떠나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유로 본드의 발행을 통한 어떤 그리스의 지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제 금융 자체를 좀 포기하보다는 지원 조건 완화를 꾀하는 어떤 압박 작전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만에 하나 그리스가 어떤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더라도 지난 1년간 투자자들이 익스포저 또 위험 노출액을 꾸준히 줄여왔기 때문에 그 여파는 좀 제한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뭐 증시에 아주 뭐 손을 떼거나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또 한편에 어떤 긍정적인 희망도 좀 보시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리스 2차 총선 또 6월로 예정된 IMF, ECB, EU 트로이카의 그리스 방문 또 향후 2년 동안 그리스가 이행해야 될 어떤 계획들의 발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측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되고요. 관련주들 유로 악세로 인한 어떤 달러 강세로 인한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업종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폭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역시 오늘의 가장 큰 이벤트는 네. 어떤 옵션 만기이고요. 뭐 유럽발 악재 또 꼬인 수급 또 말씀드린 오늘의 유럽 옵션 만기라는 어떤 정황상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어저께 뭐 다우 증시도
내렸고요. 또 유럽발 불확실성으로 증시의 반등이 뭐 소폭 나오더라도 현선물 베이시스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데 백워데이션으로 전환 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매수차 액정구에 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어떤 매물들이 한꺼번에 출될 어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백워데이션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베이시스 흐름을 상당히 관심 있게 그 어느 때보다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대외 변수의 안정, 또 121선의 이평선, 또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이런 것들의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어떤 적극적 매입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주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업종을 불러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 강세 어떤 이 영향으로 인한 또 원자재 관련주들은 또 소재 관련주들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물출에서 조금 자유로운 최근에 어떤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어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변동성도 있는 가운데 과연 1950선 지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어저께 간신히 1950선은 지켜냈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외 변수들과 또 외국인들의 수급 이렇게 봤을 때는 1950선이 확실히 지켜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다우지수와 연동돼서 역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 역시 12,700, 12,500선이 같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봐가면서 저희 어떤 121선, 이평선들의 지지 여부를 같이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오늘 설사 뭐 지켜지더라도 어떤 정황상 하락폭은 어떤 제한적이겠지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주 그리고 또 화학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시는 분들 최근 들어서 정말 고민이 더 깊으실 것 같은데 이들 투자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뭐 종목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화학 뭐 이런 종목들 뭐 금호석유라든지 LG화학, 혼남석유 많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시간과의 싸움 아니면은 빠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는 뭐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 여러 가지 중소형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장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보다는 좀 가격 메리트가 있고 기관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힘겨우시겠지만은 일단은 처분하고 중소형주 쪽으로 좀 작은 종목들 움직임이 있는 쪽으로 한번 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금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놓으시고 좀 내렸을 때 다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좀 대형주는 대응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대형주 중에서도 네. 그중에 안 좋았던 업종들, 뭐 IT나 자동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쉬고 있지만 그동안 안 좋았던 말씀해주신 화학이라든지 어떤 소재 관련주 쪽은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단시간에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가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 조금 유망하게 보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인지 궁금한데요. 뭐 저 예.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를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가총액 내에서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기관적인 매수가 계속 지어오고 있고 어떤 하반기 들어서 턴 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 중에서 LG패션을 조금 봤습니다. 물론 코스피이고 뭐 코스닥 네. 작은 종목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볼륨 대비해서 조금 저희가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방송에서 어느 정도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어떤 입장에서 LG패션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업황을 간단히 보면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개선되는 흐름이 상당히 좀 엿보이고 있고요. 순이익 역시 다른 여타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 매수 포인트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상당히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고 물량의 급증으로 부진한데요. 어떤 재고 사이클상 3분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품 사업부가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동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신사복, 여성복에 치중한 어떤 포트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럭셔리 브랜드와 라푸마 등을 런칭하면서 MD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방이라든지 신발, 액세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적중률도 높고 또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 사업부를 확장하면서 어떤 매출 다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또 상반기의 어떤 수익성 훼손 부분이 하반기에는 해소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뭐 타이트한 재고 관리로 말씀드렸던 재고가 상당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가을, 겨울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떤 정상가 판매 증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낮은 베이스 효과로 3분기 수익성 개선이 뚜렷할 전망이고요. 또 네. 중국 관련한 어떤 측면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뭐 작년 매출액이 126억에 영업손이 80억이었는데요. 올해 매출액 420억, 영업손이 50으로서 조금 더 회사의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꼼꼼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총 보상 한도인 1억 원 내에서만 보상하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총 보상 한도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고의 보상 한도를 말합니다. 올해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건설되는 등 정부청에서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 대해 좀 더 나은 애프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로 병원을 찾은 소아 청소년 5명 중 4명은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0세 아동이 진료 인원의 11.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중개 사고 피해는 건수당으로 보상을 못 받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4부는 9일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박모 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중개사협회는 박 씨에게 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회의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 규정된 총 보상 한도란 공제사고 한 건당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공제금의 합계가 공제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협회는 공제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 책임이 있다며 공제가입 금액 1억 원 중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중개사고가 한 건 이상 발생해도 공제가 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면 된다는 법원 판결인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을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해 협회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보상해야 한다고 봤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지난 2008년 공제약관을 개정했으며 이번 판결은 개정된 공제약관에 따른 것입니다. 네. 올해 안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건설되고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활성화 등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역시 강화가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태양광 산업 관련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 산업 제도
도약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 에너지 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기존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100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선비 건설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발전에 들어갈 예정이며 앞으로 5년간 계획된 태양광 의무량을 4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을 합니다.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 진출 역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 보증을 제공해 해외 수출 시 필요한 수출지급 보증서 발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태양광 산업의 결정질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통합형 연구개발비 1,500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소재, 핵심 장비, 해외 의존도 높은 요소 기술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애플이 국내 판매하는 전 제품의 AS 기준을 국내 기준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애플의 도도함에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도 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단일 사후 관리 방식을 고집해왔던 애플이 국내 판매하는 전 제품의 AS 기준을 국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의 소형 전자제품을 구입한 뒤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전 세계 단일 AS 정책에 따라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사실상 리퍼 제품 교환만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무상수리, 신제품 교환, 환불 등의 규정이 있었지만 애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애플의 변경된 국내 AS 기준은 제품 구매 후 최대 1개월까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네, 이 주의력 결핍 장애로 병원을 찾는 소아나 청소년 5명 중 4명은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세 이하 소아, 청소년들의 진료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러니까 ADHD로 병원을 찾은 남학생이 4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80.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DHD는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과다한 활동이나 충동성, 공격성 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병으로 진단된 아동들은 장시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느껴 상황에 관계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팔, 다리를 마구 움직이고 규칙을 이해하면서도 급하게 행동하는 요구가 커 생각에 앞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별에 따라 좀 더 취약한 질환이 있기 마련이라며 대부분의 소아청소년 정신 관련 질환은 남학생 유병률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이 장시간 방치될 경우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지나친 공격성 등으로 또래 집단에게 따돌림을 받아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